한국의 한배밭에서 마치 장작더미처럼 차곡차곡 쌓인 채 썩어가는 수십 구의 시신을 발견하는 기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박한 얼굴을 한한 시골 농부에 덫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48명의 생명이 이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수천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인간성의 비극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억되고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순박해 보이는 얼굴, 작은 체구, 느릿한 걸음걸이를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어눌한 미소 뒤에 조국을 떠나온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어두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타향살이의 우리 이웃들. 오늘 밤 우리는 잠시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어느 조용한 마을, 무성한 배나무 잎사귀 아래에서 자라나도록 방치된 악에 대한 길고 아픈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식. 전라남도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나 작고 마른 체구로 자랐고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아마 우리 동네의 소박한 이웃 아저씨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낡은 작업복, 고무신, 값싼 야구 모자, 특별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종종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게 합니다. 타지인 한국에서 박만식은 평택 외곽 옥산리의 한 허름한 농가에 살았습니다. 집 뒤로는 무성한 배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축축한 흙은혜가 질 무렵이면 벌레 소리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삼켜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녘 평택 버스터미널 근처 인력사무소 앞은 북적입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하루 일거리를 기다리며 몇 시간씩 서 있습니다. 짐을 나르고 공사장을 청소하고 농사일을 돕는 일당벌이. 우리는 텅 빈 배와 가벼운 지갑, 그러나 큰 희망을 안고 있는 그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비자를 가졌거나 때로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브로커의 전화번호 하나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기회와 위험이 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박만식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흥정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땅 파는 일 좀 도와주겠소? 하루 일당 10만 원 쳐줄게. 집도 가깝고 해지기 전에 끝날 거예요. 그 거짓된 친절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마치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먼 친척 형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젊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하는 흙길을 밟으며 그 집은 밤이 되면 노란 불빛으로 창문이 희미하게 빛나고 부엌에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무언가 비릿한 것이 섞여 사람들이 서둘러 그곳을 지나치고 싶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치는 단순하지만 굳건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그들 역시 같은 가르침을 품고 갔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땀으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종종 순박한 사람들에게 잔인합니다. 낯선 땅, 불친절한 노동 규제 아래에서 인간은 숫자가 되고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틈새로 박만식 같은 사람이 파고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미소 아래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어두운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택항이 확장되고 주변 공단이 늘어나면서 값싼 노동력이 끊임없이 필요했던 시기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옥산리는 낮에는 한적했지만 어두운 밤에는 누군가 삽을 들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순자는 마루에서 작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향에서는 집집마다 각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박만식의 비밀은 배나무 덤불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거친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흙을 파헤치는 소리, 비닐을 끄는 소리, 배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들 뒤에는 우리가 알 법한 베트남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민, 호앙, 뚜언, 란.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법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낡은 집의 지붕을 고치기 위해, 낡은 오토바이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도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이 꿈에 더 가깝고 평택이 돈벌이에 더 가깝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을 끝에서 희망은 함정을 만났습니다. 축축한 과수원 땅 속에 무언가 단단히 묻혔습니다. 시신뿐만 아니라 고향에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까지도, 그리고 톡 쏘는 악취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오기 시작했을 때, 명절에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마을교회 기도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문자가 끊겼을까? 그 질문들이 천천히 한 작은 집, 한 배밭, 그리고 박만식이라는 한 남자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포식자로 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48명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쌀 교환권 한 장이 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소박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돈이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면 어째서 어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 희생자, 그리고 중독의 시작. 2013년 초 가뭄이 평택의 땅을 짓눌렀습니다. 햇살은 날카로웠고 먼지가 날렸으며 인근 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땀과 흙이 뒤섞인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옥산리의 작은 마을 박만식은 자신의 허름한 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뒤에 정화조는 가득 차 악취가 풍겼지만 그는 직접 손을 대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사람 사서 시키면 되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기다리며 모이는 평택역 근처로 갔습니다. 얇은 티셔츠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수십 명의 남자들이 멍하니 서서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50대쯤으로 보이는 지친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그에게 다가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에서 하루에 좀 하실라우? 정화조 청소인데 10만 원 드릴게. 그 남자에게 그 제안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만식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무성한 배밭을 지나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등을 태웠지만 그는 능숙하게 흙을 파고 오물을 퍼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피로에 지쳐 손이 떨렸습니다.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만식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이라 저 돈이 없어지면 아까운데. 저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과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축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 뒤로 걸어갔습니다. 희생자는 여전히 쪼그려 앉아 등 뒤의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퍽! 쇠 파이프가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짧은 신음소리만 낸 채 잠잠해졌습니다. 박만식은 다시 한번 내리쳐서 모든 소리가 멎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람에 배나무 잎사귀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만식은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동시에 돈을 아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똑똑해. 그는 속삭였습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그는 희생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에는 몇 장의 만원짜리 지폐, 작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우자이를 입은 아내와 논두렁에 서 있는 새아이. 박만식은 잠시 그것을 쳐다보다가 방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배밭으로 끌고 가 축축한 흙과 나무잎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입에 담배를 물고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몰라. 그날 밤 그의 아내 이순자는 흙과 피로 얼룩진 옷을 빨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식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터미널로 가서 차분한 목소리로 일거리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베트남 북부에서 온 젊은이였고 그 다음은 중부지방에서 온 남자였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일을 시킨 다음 뒤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길 건너편 가정부로 일하던 또 다른 이주 노동자 쩐티 흐엉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배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동물이 썩는 냄새보다 더 역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삽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죽은 고양이겠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주 노동자 가족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문자는 끊겼고 송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설날에 언제 오니? 라는 물음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수십 명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한국 경찰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모든 흔적이 한 허름한 집, 한 배밭, 그리고 박만식이라는 한 남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날 뻔한 비밀과 거대한 무덤. 첫 번째 살인이 너무나 쉽게 느껴진 후 박만식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을 범죄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평택 버스터미널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교활한 눈으로 그는 혼자 있고 시골에서 가돌라와 희망에 가득 찼지만 친구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하노이 출신의 청년이었고 세 번째는 다낭에서 온 남자였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 간단한 일을 시킨 다음 삽자루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1년 만에 집 뒤에 배밭은 저주받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 구의 시신을 품은 채 그의 아내 이순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흙과 피가 섞인 것을 씻어낼 물통과 비누를 준비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텅 비었습니다. 저항하려 할 때마다 박만식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너도 저들처럼 땅 밑으로 가고 싶어? 그 위협은 이순자를 기나긴 공포 속의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 초 응우엔 반민이라는 이름의 중부지방 출신 청년이 새로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민은 평택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항구에서 자비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몸은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박만식은 친절한 어조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땅 파는 일 좀 하게. 하루 10만 원이면 괜찮지? 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옥산리 마을 끝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식은 배밭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파게. 나중에 수확한 배저장을 창고 만들 거니까 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다음 날 박만식은 그에게 계속 하라고 시켰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이 쏟아졌고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의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몸을 숙여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긴 뼈였습니다. 작은 동물의 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민은 박만식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뼈죠? 사람 뼈 같은데요. 박만식의 얼굴이 굳어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당장 민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바로 옆집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만식은 자신을 억제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옛날 무덤이야. 이 동네에 오래된 묘터가 많아. 걱정 마. 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가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부를게. 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동양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집에서 땅을 팠는데 큰 뼈를 발견했어. 아, 동물 뼈 같지가 않아. 친구는 웃었습니다. 에이, 소뼈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민의 가슴에 심어졌습니다. 한편 박만식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남편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비밀을 거의 알아챌 뻔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박만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배밭에 하나의 거대한 구덩이를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시신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깊고 넓게. 그는 다시 터미널로 가서 새로운 일꾼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 출신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그 노동자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삽질, 흙, 그리고 침묵. 그 거대한 구덩이는 집단 매장지가 되었고 다음 시신들은 그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한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쩐 영사는 실종자 보고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게시판에 15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두 평택에서 실종되었고 모두 미등록 노동자였으며 모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터미널이나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전 영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한국 경찰에 데이터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옥산리 마을에서는 가정부로 일하던 쩐티 흐엉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박만식이 등불 아래에서 땅을 파고 이순자가 두려움에 찬 얼굴로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흐엉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공포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신께서 이 어둠을 빨리 걷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박만식은 점점 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응우옌 반민 그리고 쩐 영사가 작성한 실종자 명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에 잠식된 아내와 좁혀오는 수사망. 배밭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인 후 박만식의 범죄는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그는 생명 없는 시신을 구덩이로 끌고 가 바닥에 놓고 흙과 배나무 잎으로 얇게 덮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구덩이를 하나씩 파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매일 밤 강제로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유 램프를 들고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박만식의 발걸음을 비췄습니다. 이 비릿한 냄새가 코에 달라붙었고 때때로 그녀는 구역질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위협은 항상 같았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너도 저들 따라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날이 달로 바뀌면서 구덩이는 점점 더 채워졌습니다. 시신들은 창고의 자루처럼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위는 평평해 보였지만 희미한 악취는 계속해서 새어나왔습니다. 들개들이 종종 과수원 가장자리에서 땅을 파고 밤늦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땅 아래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웃들은 의아해했지만 죽은 염소인가 보지. 신경 쓰지 마라는 박만식의 대답은 그들의 호기심을 빠르게 잠재웠습니다. 박만식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야시장에서도 희생자를 찾았고 심지어 식당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작은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꿰었습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류 미비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흔적을 지우기 쉬운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는 개인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건드리지 않는다. 정식 직원이 있는 회사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직 외로운 자들만 노린다. 그 규칙은 그에게 거짓된 안전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순자는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녀는 돕도록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몽에도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희생자들의 얼굴이 다가오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라갔고 눈은 움푹 패였습니다. 한 번은 울면서 박만식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따귀와 분노에 찬 시선뿐이었습니다. 이웃인 쩐티 흐엉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사비흙을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방 창문으로 박만식이 땅을 파고 이순자가 뻣뻣하게 옆에 서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작은 종이에 적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하느님, 이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한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쩐 영사는 30명이 넘는 실종자 사진으로 가득 찬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평택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거대 조직이 아닌 교활하고 잔인한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경찰에 보냈습니다. 평택경찰서의 강 반장은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읽었습니다. 단독범이라고? 말이 안 돼. 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라면 보통 거래 흔적을 남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강 반장은 부하들에게 평택터미널에서 노동자로 위장 근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인파에 섞여 일자리를 기다렸지만 박만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로 외롭고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만 골라내는 본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허상을 쫓는 동안 박만식은 배밭에 서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작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허름한 집 담장 뒤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아내 이순자와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는 이웃 쩐티 흐엉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진실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고 터져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인과 마지막 희생자. 그날 아침 평택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축축한 공기가 평택경찰서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강 반장은 마른 체구에 긴장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청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응우엔 반민, 최근 수사 기록을 가득 채운 이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침묵이 죽음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작고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무미건조한 말투를 가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초 평택터미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배밭에서 땅 파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틀 동안 일했고 그의 삽이 긴 뼈에 부딪혔습니다. 염소나 소의 뼈가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강 반장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길을 기억할 수 있겠나? 강 반장이 물었습니다. 미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낡은 마을버스를 타고 작은 교회가 있는 삼거리에서 내려 배밭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설명으로 간단한 약도를 그렸습니다. 작고 마른 남자, 움푹 팬 눈, 낡은 야구 모자. 그 스케치는 파출소와 베트남 대사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전 영사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단독범 이론이 이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속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제안한 사람이 작고 목소리가 낮은 남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영사는 최신 실종자 명단을 덧붙이며 모든 사건의 패턴이 평택에서 실종된 것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옥산리 마을의 박만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그는 두 남자가 경찰이 터미널에서 위장 근무를 한다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커피를 다 마시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어 희생자들에게서 빼앗은 고장난 휴대폰, 값싼 손목시계, 텅 빈 지갑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은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그는 자루를 들고 과수원으로 나가 다른 쪽에 얕은 구덩이를 파고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자는 멀리서 그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가까이 왔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미는 사복경찰 2명과 함께 그가 기억하는 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삼거리에서 내려 치리바랜 작은 교회를 지나 좁은 흙길을 걸었습니다. 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에요. 배밭 끝에 있는. 그들은 낡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도착한 강 반장은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수색 영장 없이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누가 드나드는지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는 침을 삼켰습니다. 삽이 흙을 내리치던 소리의 기억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배나무에 기대어 있는 낡은 널빤지를 포착했습니다. 그가 땅을 팔 때 썼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안에서 이순자는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발을 묶었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진 후 박만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아보았습니다. 도둑놈들도 노크는 할 줄 알지.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순자에게 더 많은 증거물을 땅에 묻는 것을 돕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순자는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이 열린다면 나는 증언할 것이다. 평택경찰서의 강 반장은 새로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용의자의 집이 확인되었고 감시 중이며 목격자가 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반장은 지도에 더 굵게 표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팀에게 더 많은 가족 증언을 수집하도록 재촉했습니다. 작은 키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사의 방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박만식 자신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낯선 두 남자가 골목 끝에서 자주 어슬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에서는 그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가장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평택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은 짐 가방과 박스로 북적였습니다. 박만식은 교활한 시선으로 인파를 훑었습니다. 그는 순박한 얼굴에 비닐 폴더를 들고 있는 낯선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호왕. 베트남에서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은 다가가 현금 일당으로 땅 파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배고프고 돈이 필요했던 호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버스를 타고 옥산리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지날 때 막 문을 닫던 목사님이 작은 남자의 모습을 스쳐보았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밤에 어슬렁거리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기억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을 끝에서 박만식의 집을 감시하던 두 경찰관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이 즉시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타겟, 새로운 청년과 함께 귀가.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반장은 즉시 차에 뛰어들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이순자는 호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예의 바르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네 교회에서 받은 쌀 교환권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교환권은 그녀에게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예전에 사라지기 전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던 다른 희생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쳐라는 메시지가 가득한 눈으로 호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수원의 흰 가루로 그린 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파.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멀리서 저녁기도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두 경찰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 반장의 차불빛이 흙길에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밤 저 문이 열린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공포의 밤, 그리고 무너진 제국. 저녁 노을이 옥산리 마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축축한 흙냄새와 흔들리는 배나무 잎사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뒤뜰에서 레호왕은 삽을 쥐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용주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 의심 없이 일했습니다. 박만식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감시했고 이순자는 마루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호황의 비닐 폴더가 놓여 있었고 쌀 교환권의 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그 작은 물건이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증인이 될 것이라고 느끼며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사복경찰 2명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강 반장의 차불빛의 흙길에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짧은 명령이 들렸습니다. 준비해, 놓치지 마. 이순자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알고 몸을 떨었습니다. 박만식이 쇠지렛 대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호황에게 다가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저 사람 위험해요. 기회가 되면 도망쳐요. 호황은 어리둥절하게 돌아봤지만 묻기도 전에 박만식이 손에 쇠지렛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만 파고 나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황은 망설이며 막 파기 시작한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순자는 비명을 참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과수원 쪽에서 바람에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박만식은 움찔하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우렁찬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만식은 놀랐지만 반사적으로 호황의 팔을 움켜쥐고 앞으로 끌어당겨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물러서. 안 그러면 이놈 죽는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쇠지렛대가 막혀진 탐조등 빛에 번쩍였습니다. 경찰은 권총을 겨누고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강 반장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박만식, 그 사람 놔줘. 지금 당장. 그 이름은 호황을 쏘스라치게 했습니다. 눈앞에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박만식은 겁을 주려 했지만 쇠지렛대가 호황의 머리를 거의 내리치려는 순간 이순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여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 저 배밭에서 그들을 하나씩 죽이는 걸 다 봤다고요. 그 비명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황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쳐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경고 사격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만식은 균형을 잃었고 쇠지렛대가 땡그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몇몇 경찰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놈들은 다 쓰레기였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덫은 닫혔습니다. 강 반장은 그 위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게임은 여기서 끝이다. 박만식은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봤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경광등이 허름한 집 앞에서 번쩍였습니다. 마루에는 쌀 교환권이든 비닐 폴더가 이제 한 수사관의 손에 들려 증거물 봉투에 담겼습니다. 그 작은 물건은 레호왕이라는 이름을 이 공포의 집과 연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호황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하느님이 당신을 도우신 거야. 그녀는 집 뒤의 배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물결치는 땅, 축축함과 무언가 숨막히는 것이 섞인 냄새. 그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저 땅이 파헤쳐지고 수년간 묻혀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배밭에는 경찰의 탐조등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마당을 둘러쌌습니다. 이웃들이 멀리서 모여들어 믿을 수 없다는 창백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땅은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낼 것이고 박만식이라는 이름은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배밭 뒤에 숨어있던 괴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땅이 토해낸 진실. 이른 새벽 옥살리 마을은 옅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박만식의 허름한 집으로 향하는 흙길은 이제 경찰차 바퀴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탐조등은 여전히 서 있었고 노란 통제선이 배밭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년간 침묵했던 땅은 강제로 입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법의학팀, 무장경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속삭이고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이순자는 집 마루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 못 이룬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배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서 박만식은 수갑을 찬 채 엄격한 감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배밭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파보쇼. 땅 말고는 별거 없을 테니.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손가락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증인이 지목한 지점부터 시작해 2명의 법의학 요원이 삽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흙은 금방 파헤쳐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천 조각이 보였고 이어 아직 살점이 붙어있는 팔뼈가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시신 발견. 그 목소리는 메아리쳤고 몇몇 주민들은 입을 막거나 구토를 하거나 쓰러졌습니다.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신이 하나씩 들어 올려졌습니다. 어떤 것은 뼈만 남았고 어떤 것은 아직 낡은 작업복, 티셔츠,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퍼져나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료진이 사진을 찍고 번호를 매기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0여 구, 그리고 수십 구. 지켜보던 주민들은 울었고 일부는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 옷, 내 아들 옷이야! 한 어머니가 경찰 통제선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삽이 흙을 내리치는 소리는 그녀에게 남편이 희생자를 묻을 때 등유 램프를 들고 서 있도록 강요했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사관 텐트로 불려갔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백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옷을 빨고 피를 닦으라고 강요당했어요. 시신을 구덩이로 내릴 때 램프를 들고 있어야 했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얼굴들이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나요. 수사관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기소를 강화할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박만식은 인근 파출소에 마련된 임시 신문실로 옮겨졌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그의 손을 묶고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나? 박만식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놈들이 제 발로 찾아왔어. 난 그냥 세상의 짐을 덜어준 것뿐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분노로 폭발할 뻔했지만 강 반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는 박만식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쌀 교환권 한 장이 내 모든 위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 박만식의 옅은 미소가 잠시 사라졌지만 그는 곧 지지 않으려는 듯 턱을 다시 치켜 세웠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발굴은 과수원 중앙의 거대한 구덩이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얇은 흙과 배나무 잎으로 분리된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법의학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계획된 집단 매장이야. 기록된 희생자 수는 강 반장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성의 비극임을 알았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전 영사는 전화로 초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실종자 사진으로 가득 찬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맙소사. 마침내 답이 나왔군. 그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대답이 기완이 아닌 죽음이었기에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 통제선은 더욱 확장되었고 언론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과수원 땅, 법의학 텐트, 우는 주민들을 비추었습니다. 기자들은 희생자 수, 신원, 동기를 외쳐 물었습니다. 그날 밤 TV뉴스 헤드라인은 평택의 공포, 배밭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이주 노동자 시신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이순재는 수사관실의 작은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올가매던 비밀은 이제 세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동시에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게시판의 모든 이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유치장에서 박만식은 처음으로 정말로 침묵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이제 그가 숨겼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괴물의 논리, 그리고 공분의 폭발. 그날 밤 평택경찰서 신문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기록, 희생자 사진, 증거물로 가득한 나무 책상을 비췄습니다. 박만식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작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강 반장은 다른 두 수사관과 함께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오늘 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만식이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입을 열 것인가. 이름,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만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마치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강 반장은 그의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뼈, 희생자의 옷, 실종자들의 얼굴, 네 과수원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아직도 부인할 텐가? 박만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 부인 안 해. 내가 했어.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펜이 멈췄습니다. 박만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쇼. 나한테는 규칙이 있었어. 그는 몸을 고추 세웠고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삼불부원칙. 공무원은 건드리지 않는다. 선생은 건드리지 않는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들은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두어 들인 거야. 자유롭다니 무슨 뜻인가? 강 반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운을 흡수했어. 그들의 몸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힘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지.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생생해졌어. 그들은 쓸모없는 텅 빈 그릇일 뿐이야. 그 말에 한 젊은 경찰관이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강 반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희생자는 어떻게 골랐나? 다른 수사관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터미널이나 시장에 갔지. 누가 가장 절망적인지 봤어. 텅 빈 눈, 지친 얼굴, 굶주린 사람들. 내가 데려가기 쉽고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 말이야. 수사관은 살아남은 증인 응우엔 반민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놓쳤다. 민.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 그놈에게 살기를 열어준 거지. 내 실수가 아니야. 원래는 그놈도 구덩이에 같이 들어갔어야 했어. 강 반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내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아나? 곧 희생자 가족들이 듣게 될 거다. 네가 그들의 자식을 텅 빈 그릇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박만식은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라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어. 난 그 과정을 앞당겼을 뿐이야. 방 밖에서 이순자는 여성 수사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박만식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더 파봐야 해요. 아직 건드리지 않은 과수원 구석이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램프를 들고 가라고 여러 번 지시받았어요. 그 말은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의 구덩이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진술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박만식의 자백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좌절한 경찰관들의 수군거림이 기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온라인 포털에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배밭살인마, 산불 원칙 자백, 뉴스는 대중의 분노와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즉시 사형시켜라. 베트남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TV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은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 집 기둥이었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영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즉시 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녹음하십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다시 신문실에서 강 반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네가 네 규칙으로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를 청소부가 아니라 비겁한 괴물로 보고 있다. 박만식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서 앞에 모인 희생자 가족들이 자식과 형제의 이름을 외치는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박만식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다시 들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 그리고 터져나온 눈물. 그날 아침 옥산리 배밭은 다시 한번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해는 막 떠올랐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보다 더 넓게 통제선을 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했고 희생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가져와 대나무 울타리에 붙였습니다. 마치 그 울타리가 통곡의 벽으로 변한 듯했습니다. 호송차가 박만식의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수갑을 찬 채 나오자 군중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살인자, 악마, 그들이 외쳤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지만 통제선에 닿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박만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따금 군중을 훑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아닌 억지로 쥐어짜는 말은 웃음이었습니다. 강 반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식에게 삽이 주어졌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듯 기계적인 동작으로 땅에 삽을 꽂았습니다. 별말 없이 과수원의 구덩이들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각 지점에 붉은 페인트로 표시를 했고 법의학팀이 땅을 팠습니다. 몇 번 만에 다시 뼈가 드러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진을 꼭 쥔 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기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통제선 근처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 곁에 가장 좋은 자리를 주소서.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일부 주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이 마네킹에 둔기로 내리치는 신용을 하자 비명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통제선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급히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가 절규했습니다. 이순자는 여성 수사관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램프나 옷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맙소사, 이 모든 게 진짜였어. 우리 집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 그녀의 몸은 떨렸고 무릎은 거의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박만식의 모든 동작은 수사관들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TV 카메라가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현장 검증을 지켜보았습니다.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전 영사가 앞에 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심판할 것입니다. 저녁 무렵 현장 검증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박만식은 다시 수갑을 찼습니다. 호송차로 끌려갈 때 군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사형, 사형. 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막기 위해 이중으로 대열을 형성했습니다. 호송차 창살 너머로 박만식은 울타리의 사진벽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TV뉴스는 끔찍한 현장 검증, 수십 명의 이주 노동자 배밭에 안매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대중에게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살리 마을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배밭은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곳의 모든 나무는 쉽게 잊히지 않을 인간성 비극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기의 재판, 그리고 두 나라의 시선, 충격적인 현장 검증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만식 사건의 첫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TV, 라디오, 뉴스 포털을 통해 방송되었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옥살리 마을은 이제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된 배밭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찾아와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몇몇 희생자 가족들은 그 울타리 앞에 오랫동안 서서 이미 떠난 이들과 아직 대화할 수 있다는 듯 아들과 형제의 사진을 붙이고 울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배밭의 괴물, 법정에 서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TV는 현장 검증 재방송과 함께 법률 전문가 및 범죄학자들의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한 교수는 이 사건은 인간과 야만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은 48명의 이주노동자 희생되다였고 심야 토크쇼에서는 이주노동 운동가들과 함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논의하며 베트남 정부의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라고 한 운동가는 말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전 영사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석하여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공식 연락관 역할을 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갑니다. 구치소에서 박만식은 여전히 위엄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교도관에게 그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도 나를 쳐다보는 걸 멈추지 못하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그는 종종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삽질 소리, 희생자들의 비명, 그가 묻었던 얼굴들의 텅 빈 시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결과, 현장 검증 기록, 이순자의 증언, 응우엔 반민과 같은 생존 증인의 진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으로 가득 찬 두꺼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순자 자신은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해야만 해요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사형 선고 여부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사형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교수형만이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한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사형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순자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녀가 박만식과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덫에 걸린 희생자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재판을 앞두고 평택은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텔은 기자들과 법률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법원 앞길은 바리케이드와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48명의 생명을 위한 정의를 이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고 목사와 스님, 신부들이 이끄는 초종교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인 강 반장은 마지막 밤을 사무실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당신들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부디 정의가 바로 서기를. 아침이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TV 카메라는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기자들은 코멘트를 얻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엄중한 호송을 받으며 호송차가 도착하자 군중은 술렁였습니다. 창살 너머로 박만식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깜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온 나라가 지켜보는 역사적 재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한 농부가 살인마로 변한 사건 이상의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의, 두 나라의 상처, 그리고 어떻게 한 인간이 모든 양심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에 대한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법정의 눈물과 최후의 변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그날 아침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경찰은 이중으로 대열을 형성하여 군중을 통제했습니다. 현수막이 펼쳐지고 TV 카메라는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모두가 박만식이 피고인석에 앉는 역사적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장이 허용된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일부는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꼭 쥐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빈 의자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놓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박만식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려고 애썼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줄을 보자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뒤쪽에서 한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놈이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48명의 이름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고 몇몇 가족들은 흐느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마치 무거워진 듯했고 모든 사람이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살아남은 젊은 노동자 응우옌 반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창고를 만든다며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삽입뼈에 닿았어요. 그걸 보여주자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박만식은 그 말을 듣고 표정 없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그냥 땅속에서 조용히 있었어야지.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고 판사가 망치를 세게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순자의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몸은 말랐고 걸음은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비통한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등유 램프를 켜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가 땅을 팔 때 저는 삽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사라지기 전 내는 희미한 소리도요. 피 묻은 옷을 빨았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맞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저는 그들과 함께 묻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갈라졌습니다. 몇몇 희생자 가족들이 큰 소리로 울었고 한 아버지가 분노에 차 일어섰지만 판사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휴정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순자를 몰아붙이며 그녀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자는 그저 팔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말보다도 강했습니다. 강 반장이 다음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실종 패턴, 집단 매장지 발견, 그리고 과수원에서 나온 증거들. 저는 20년 동안 형사로 일했지만 우리가 파낸 그 시신 더미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판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정오 무렵 판사는 첫날 재판을 마쳤습니다. 박만식은 끌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사진을 든 채 서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아침부터 기다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사라진 이들을 다시 불러내는 듯했습니다. 기자들은 생중계했고 베트남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마을회관의 대형 TV 화면으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첫날 재판은 끝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은 것은 단순한 재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세상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진 집단적인 상처였습니다. 사형 구형과 마지막 변론. 재판 셋째 날은 훨씬 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수막, 희생자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 그리고 사형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규모 인권운동가들도 사형제 폐지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나타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추가 병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만식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기묘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만식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경을 변호하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 사랑 없이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순수한 악의가 아니라 긴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만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울었고 일부는 우리의 고통을 모욕하지 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박만식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득 찬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생각해 보시오. 누가 저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여기에 오도록 내버려 두었소? 누가 그들이 싼 일자리를 찾아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었소? 나는 단지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했을 뿐이요.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정부도 마찬가지요. 그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그 문장이 큰 헤드라인이 될 것을 직감하고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탓하지 마라. 너는 살인자야. 한 아버지가 경찰에 제지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변론은 시스템을 탓하는 것인가? 48명의 생명은 통계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는 인간이었다. 당신은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즐겼다. 그것이 차이다. 박만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다른 누군가가 했을 거요. 이 세상은 원래 거친 곳이야. 나는 단지 더 용감했을 뿐이지. 법정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려야 했고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휴정까지 해야 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후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박만식이 보관하고 있던 소액의 돈, 그가 입고 있던 희생자의 옷, 그리고 이순자의 자백, 이것은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소한 탐욕입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희생자의 옷을 자신의 것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친 사람의 징후가 아니라 범죄의 결과를 즐기는 살인자의 징후입니다. 강 반장이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어조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가족들이 자식을 찾아와 사진을 들고 소식을 기다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인이 여전히 희생자들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모욕입니다. 그의 말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박만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 박만식은 주위를 둘러본 후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당신들이 내버려둔 세상의 거울일 뿐이다. 그러니 나 혼자만 손가락질하지 마라. 희생자 가족들은 즉시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려 했고 경찰이 나서서 통제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결국 그날 재판을 일찍 마쳤고 다음 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서는 군중이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박만식을 태운 호송차를 향해 플라스틱 병과 촛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접근하려는 군중을 막기 위해 인간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뉴스는 국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CNN과 BBC는 이 사건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끔찍한 형사 재판 중 하나로 조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만식, 자신 아닌 정부 탓이라고 썼고 베트남 언론은 박만식의 자백, 이주 노동자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을 회관에서만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원에 모여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평택 법원의 판사에게 보낼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값싸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의를 가장 높이 세워주십시오. 재판 셋째 날은 감정적인 절정으로 끝났습니다. 박만식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대중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바로 세워져야 했고 가장 무거운 형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공판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은 건물 밖에 서서 희생자들의 사진, 48명의 생명이 정의를 구한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기도를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날 도시의 분위기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일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이순자도 참석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피고인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만식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틈을 찾는 듯 이따금 군중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개정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법의학적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 재판부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길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복된 살인 패턴, 행동을 계획한 피고인의 완전한 인식, 남겨진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후회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망치를 3번 두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만식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집행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법정은 즉시 안도의 외침, 울음, 기도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몇몇 희생자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졌어. 이순자는 2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 자신은 가담 행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 역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박만식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판사를 쳐다보다가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할 것 같나? 나는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아왔다. 목을 매달아라. 그래도 내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의 일부는 다시 분노의 함성을 질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의 마지막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판결 소식이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했고 일부는 감사의 절을 올렸으며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생중계하며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하나의 목소리로 뭉친 군중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베트남의 희생자 가족들은 사원에서 TV 중계를 통해 판결을 듣고 함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없지만 적어도 세상은 그가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의 목숨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어. 박만식 사건은 두 나라의 쓰라린 경고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베트남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활동가들과 관리들은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회의 이 이야기는 상처와 동시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증오, 탐욕, 그리고 썩도록 방치된 마음이 생명을 파괴하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그날 판사의 판결은 단지 재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48명의 영혼을 위한 목소리였고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였으며 정의는 비록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